오늘은 2월 27일, 현재 시각은 4시 45분. 오늘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5장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무시무시하고 불유쾌한 장소인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그렇지만 금성 문제는 좀 더 다루어야 한다. 금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와 북유럽의 신화에 나오는 많은 영웅들도 저마다 지옥에 가보고 오겠노라 요란하게들 시도하지 않았던가. 상대적으로 천국인 우리의 행성을 금성이라는 지옥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사자의 형상을 한 이집트 기자의 스핑크스는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 얼굴은 한때 선이 또렷하고 깨끗했을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이집트 사막의 모진 모래바람과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를 맞아서 뚜렷했던 윤곽이 지금은 많이 달아 문드러졌다. 뉴욕시에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클레오파트라의 바늘이라고 불리는 오벨리스크가 하나 서 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 놓인 지 100년밖에 안 됐지만 대도시의 스모그와 산업공해 즉 금성대기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비슷한 화학 침식 작용으로 말미암아 이 돌탑에 새겨진 문양들은 이제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마모됐다. 지구의 침식작용이 이러한 정보들을 지워버린 것이다. 그러나 아주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똑똑 듣는 빗방울이나 따갑게 날리는 모래알이 주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쉽게 간과되었다. 산맥과 같은 큰 구조물은 수천만 년 동안 더 작은 충돌, 운석궁들은 아마도 수십만 년 동안, 그리고 규모가 큰 인간의 구조물은 겨우 수천 년 동안만 유지된다. 어느 정도 균일하게 진행되는 점진적 침식 작용 말고도 지구에서 크고 작은 재해로 인한 파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한 예를 우리는 스핑크스의 코에서 볼 수 있다. 누군가가 신을 모독할 목적에서 아니면 장난삼아 총을 쏴서 깼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그 장본인이 중세 터키인 노예 기병이었다고 한다. 또 어떤 이들은 나폴레옹의 병사였다고 한다. 금성과 지구에서 그리고 태양계 내의 모든 곳에서 자연의 대재앙에 따른 파괴 흔적들은 역력히 알아볼 수 있다. 물론 대재앙 당시 생긴 상처의 실상은 그 후에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 지속적인 침식과 풍화에 깎이고 다듬어졌겠지만 말이다. 먼저 지구에서의 예를 들어보자. 하늘에서 쏟아진 빗물이 냇물에 모여 개울로 흘러들고 다시 강을 이루면서 거대한 충적지를 하구에 만들어 놓는다. 화성에도 옛 강들의 흔적이 있다. 어쩌면 지표보다 훨씬 깊은 곳에 만들어진 하천의 바닥이 서서히 올라오는 중일지도 모른다.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이오에는 황산 용액이 흘러서 만들어진 넓은 수로와 같은 것들이 있다. 지구에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기상현상들이 있다. 이 점에서는 금성과 목성도 마찬가지다. 지구와 화성에는 모래 폭풍이 분다. 번개는 목성, 금성, 지구에도 모두 요란하게 친다. 지구와 이오의 화산 분출물들이 대기권으로 유입된다. 내부에서 진행되는 지질학적 과정들은 지구뿐만 아니라 금성, 화성, 가니메데와 유로파의 표면을 서서히 변화시킨다. 느림보로 소문난 빙하도
지구의 지형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다. 사정은 화성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과정들이 시간에 따라 늘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 대륙의 거의 대부분이 한때는 얼음으로 뒤덮였던 시기가 있었다. 현재의 시카고의 도심이 자리 잡은 지역이 수백만 년 전에는 3km 두께의 얼음층 밑에 묻혀 있었다. 화성 그리고 태양계의 여타 장소에서도 도저히 오늘날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없는 특성의 지형 구조와 만나게 된다. 그러한 풍경들은 수억 혹은 수십억 년 전에 지구에 새겨졌다. 그리고 당시의 기후는 현재와 판이했을 것이다. 지구의 경우 또 다른 요인 때문에 풍경과 기후가 바뀐다. 그것은 지적 생물의 활동이다. 금성에서처럼 지구에도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존재하므로 온실효과 작용을 한다. 온실효과가 없었다면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는 영하에 머물렀을 것이다.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의 바다는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생물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어느 정도의 온실효과는 이렇게 생명에게 유익하다. 금성처럼 지구에도 약 90기압의 이산화탄소가 있다. 기체 상태가 아니라 석회암이나 다른 종류의 탄산염 형태로 지각에 존재한다. 지구가 지금보다 태양과 아주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지구의 기온은 현재보다 약간 높았을 것이고 그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일부가 암석에서 대기 중으로 분출하게 됐을 것이다. 지구가 태양하고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우리가 못 살 뻔했네요.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온실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고 지표의 온도 역시 더 상승할 것이다. 이제 더 뜨거워지면 표면의 온도는 더 많은 양의 탄산염들을 이산화탄소로 기화시켜 온실효과가 한층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온실효과의 폭주로 말미암아 지구의 표면 온도가 현재보다 무척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런 폭주 현상이 금성의 초기 역사에서 벌어졌던 것 같다. 지구보다 금성이 태양에 더 가깝기 때문에 현재의 금성의 표면이 저한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엄청난 규모의 재앙이 지구 위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읽게 된다. 왠지 한번 볼까요? 현대 산업 문명의 주요 에너지원은 화석 연료이다. 우리는 나무,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을 태우고 이 과정에서 폐기 기체 주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내보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함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지구의 기온이 온실효과로 인해 급격히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적절히 떨어져 있지만 화석연료로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온실효과로 금성처럼 우리도 못 살 수 있겠네요.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1도 내지 2도만 상승해도 그것이 초래할 재앙은 참으 심각하다. 석탄, 석유, 휘발유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황산기체도 대기 중으로 내보내진다. 그렇기 때문에 금성에서처럼 지구의 성층권에도 아주 작은 액체 황산의 방울들로 이루어진 상당한 규모의 황산 안개층이 형성된다. 황산도 역시 무섭네요. 우리의 주요 도시들은 유독가스로 오염돼 있다. 인간이 무심코 행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장시간에 걸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현재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정반대의 측면에서도 기후를 교란시켜 왔다.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은 숲을 태우고 나무를 베고 가축을 초원에 방목함으로써 초원과 밀림을 지속적으로 파괴해왔다. 화산농업과 산업을 위한 열대림의 개간 그리고 지나친 방목이 지구의 도처에 만연하고 있다. 그러나 숲은 초원보다 어둡고 초원은 사막보다 어둡다. 결과적으로 지표에 흡수되는 햇빛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다. 즉 토지의 사용 양식이 변함에 따라 지구의 표면 온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식의 냉각은 극지방에 있는 만년설의 지대의 넓이를 증가시킬 것이다. 만년설 지대가 넓어지면 햇빛이 더 잘 반사되어 지구 밖으로 나간다. 그 결과 지구의 표면 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이다. 이것이 온실효과의 또 다른 방향의 폭주이다. 급격하게 치솟는 반사도 때문에 지구는 종국의 백색 재앙의 위기에 빠질지도 모른다. 우와, 우리가 지구를 잘 사용해야겠네요. 우리의 아름답고 푸른 행성 지구는 인류가 아는 유일한 삶의 보금자리이다. 금성은 너무 덥고 화성은 너무 춥지만 지구의 기후는 적당하다. 인류에게 지구야말로 낙원인 듯하다. 결국 우리는 이곳에서 진화해 왔다. 지구의 현재 기후 여건이 실은 불안정한 평형 상태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여 지구의 연약한 환경을 더욱 교란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초래할 심각한 결과는 전혀 개의치 않고 말이다. 지구의 환경이 지옥과 같은 금성의 현실이나 빙하기에 놓여 있는 화성의 현재 상황으로 근접할 위험은 없는가? 지구가 금성과 닮아가네요. 이 질문에 당장 할 수 있는 답은 현재로서는 아직은 모른다 뿐이다. 행성 지구의 전일적 기후학 그리고 비교 행성학적 연구는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 이 분야 연구들에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 또한 아주 보잘것없다. 우리는 지구 기후의 장기 변화에 대해서 참으로 무지하다. 인류는 자신의 무지를 망각한 채 대기를 오염시키고 숲을 제거함으로써 지표면의 반사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수백만 년 전 인류가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 지구상에 처음 얼굴을 내밀었을 때는 지구가 젊음의 격변기와 형성 초기의 격렬함에서부터 46억 년이나 되는 세월을 이미 보내고 중년기의 안정을 찾은 뒤였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인류의 활동이 지구에 아주 새롭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지능과 기술이 기후와 같은 자연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이다.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무지와 자기만족의 만행을 계속 묵인할 것인가? 지구의 전체적인 변형보다 단기적이고 국지적인 이득을 더 중요시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와 손자손녀를 위한 걱정과 함께 미묘하고 복잡하게 작용하는 생명유지의 전 지구적 메커니즘을 올바로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해 좀 더 긴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인가? 알고 보니 지구는 참으로 작고 연약한 세계이다. 지구는 좀 더 소중히 다뤄야 할 존재인 것이다.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 신들의 가수원들에서 그는 운하들을 감시한다. 우리의 지구가 다른 행성들처럼
태양 주위를 돌면서 빛을 받은 한 행성이라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행성들에서도 지구에서와 같이 가재 도구뿐 아니라 거주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공상을 때때로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곳에서 자연이 제멋대로 버려놓은 수많은 일들을 탐구해봤자 헛수고나 마찬가지라고 언제나 뻔한 결론을 내리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얼마 전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다소 진지하게 생각해 본 끝에 이 탐구가 아주 실행 불가능할지도 않았을 뿐더러 온갖 어려움을 무릅써야 하는 그런 성격의 일도 아니고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측은 해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눈의 기능을 크게 확장하여 지구와 같은 행성들을 볼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우리 곁에 오고야 말 것이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가 하나 생각난다. 한 저명한 신문의 발행인이 유명한 천문학자에게 전보를 쳤다고 한다. 그 전보에는 화성에 생명이 존재하는지 500개 단어로 정리하여 수신자 부담으로 즉시 전송해 주기 바람 이라는 요구가 적혀 있었다. 그 천문학자는 시키는 대로 순순히 답을 보냈다. 아무도 모름 하는 식으로 그는 아무도 모름이라는 2개의 단어를 정확히 250번 반복하는 식으로 답장을 작성하여 보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이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도 또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답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까닭에 화성에 생명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측과 반박하는 측 사이에 권위 싸움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화성에 생명이 존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는 화성에 생명이 없다고 열을 올린다. 두 진영 모두 도가 지나치도록 자기 주장을 해왔다. 양 진영의 감정이 극도로 고조되다 보니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수용해야 하는 과학의 기본 미덕마저 저버리기 시작했다. 누구나 서로 모순되는 2가지의 가능성을 함께 보듬어 안고 살아가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쪽이라도 좋으니 그냥 한 가지 답만 달라고 요구한다. 이제는 전부 화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나중에 타당성이 극도로 희박하다고 밝혀진 증거들을 기반으로 해서 화성에 생명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아니, 믿으려고 한다. 또 반대편의 과학자들은 생명의 특정 징후들을 찾고자 했던 초기의 시험적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했다거나 또는 그 실험의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화성에 생명이 없다고 결론 짓는다.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됐으니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는 여러 차례 반복 연주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목이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라고 시작되어서 화성을 얘기하는가 봅니다. 왜 하필 화성인가? 토성이면 어떻고 명왕성이라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화성인만 두고 그토록 열심히 궁리하고 또 그토록 열렬히 상상의 나래를 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언뜻 보기에 화성이 지구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화성은 지구에서 그 표면을 관측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행성이다. 얼음으로 뒤덮인 극관이나 하늘에 떠다니는 흰구름, 맹렬한 흙먼지의 광풍, 계절에 따라 변하는 붉은 지표면의 패턴, 심지어 하루가 24시간인 것까지 지구를 닮았다.
그렇다면 누구나 화성 생명을 상상하고픈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화성이 지구인의 희망과 두려움을 투사할 수 있는 신화의 공간으로 어느새 둔갑해버린 것이다. 인간의 심리적 성향의 잘잘못을 떠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 증거이다. 그런데 그 증거가 아직 우리의 손안에 쥐어져 있지 않다. 화성은 참으로 경이로운 세계이며 화성의 미래상은 과거에 우리가 화성에 대해 품었던 억측들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인류는 20세기에 비로소 화성의 흙과 모래를 헤집어 볼 수 있게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구인의 흔적을 화성에서 확실하게 남겨놓았다. 한 세기에 걸친 인류의 오랜 꿈이 드디어 성취된 것이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인간보다 뛰어나지만 인간처럼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어떤 지적 존재들이 이 세계를 치밀하고 상세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삶의 여러 문제를 바쁘게 허둥대고 있는 동안에 마치 현미경으로 물방울 하나에서 헤엄치고 증식하는 작은 생물들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듯이 우리들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누군가가 주의 깊게 꼼꼼히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기 만족에 도취된 지구인들은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확신에 차서 또 다른 지적 존재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인간들은 그저 자질구레한 일상에 사로잡혀 이 지구상에 복잡거릴 뿐이다. 현미경 아래에서 꼼지락거리는 집신벌레 같은 적충류도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와 마찬가지일 게다. 우리는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지 모를 오래된 세계들이 우주 어딘가에 있으리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다. 서로 외계 세상을 생각해 봤을지라도 그런 곳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고 치부해버리고 있다. 여기서 지난 시절의 우리의 습관적 사고방식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다. 고작 생각한다는 게 화성인이 지구인보다 열등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구에서 파견될 선교사들을 감지덕지 환영할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자기도취였다. 그러나 우주의 심연 저 너머에는 짐승과 우리 사이의 격차만큼이나 우리보다 냉철한 지성을 갖춘 지적 존재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지구를 공격할 확고부동의 계획을 서서히 수립하고 있었다. 이제부터 화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